사단장 나오라고. 군대가 뭔지도 모르는 계집이 감히 어디서 행패야. 썩 꺼져. 위병소 상사가 비웃으며 내쫓으려던 그 여자 지갑을 펼치자 은색 별 3개가 빛났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중장이 결국 별을 버리고 똥차 속에 몸을 숨겨야 했던 이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로 중장 계급장을 달게 된 강지훈은 38배 나이에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제7기동군단 사령관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령관실 책상 위에는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는 작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벽면에는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시절의 흑백 사진들이 조용히 과거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기상하여 10km를 달렸고 사령관실에 도착한 이후로는 북한군의 최근 동향과 관련된 정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중장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는 단순한 금속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4살의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후 14년간 쌓아온 땀과 피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녀는 소위로 임관한 후 곧바로 특수전 사령부에 지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군 장교가 특수부대에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조롱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남자 후보생들보다 더 많은 팔굽혀펴기를 해냈고 더 빠르게 산악 지형을 주파했으면 더 정확하게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그녀는 대테러 작전과 특수 침투 임무의 전문가로 성장했고 31살의 소령으로 진급하며 작전과장을 맡았습니다. 그 후의 승진은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34살의 대령, 36의 준장을 거쳐 불과 2년 만에 중장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육군본부의 일부 고위 장성들은 그녀의 빠른 승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지만 강지훈의 작전 수행 능력과 리더십 앞에서는 아무도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지휘한 부대는 언제나 최고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했고 그녀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오후 3시경 강지훈은 참모들과 함께 다음 주에 예정된 연합훈련 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훈련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동안 그녀의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이 전화기는 일반적인 군용 휴대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보안사령부에서 특별히 암호화 처리를 한 단말기로 오직 가족과의 긴급 연락용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발신자 이름은 강수진이었습니다. 강지훈보다 10살 어린 동생으로 현재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제12보병사단에서 소위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수진은 언니와 달리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지만 정의감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지 이제 겨우 8개월째였습니다. 강지훈은 참모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사령관실 안쪽의 개인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평소의 차분한 동생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언니, 나 좀 살려줘. 여기 사람들 정상이 아니야. 주사를 강제로. 수진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가빠졌고 말끝마다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지훈은 즉시 재차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음만 계속될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경험한 강지훈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패닉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즉시 군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제12보병사단의 최근 상황을 검색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기 훈련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주사를 강제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강지우는 지난 한 달간 동생과 나눈 통화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은 최근 들어 부대 내부의 이상한 점들을 언급했었습니다. 군용 텐트와 피복의 품질이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 보급품 수량이 장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를 지적했을 때 상급자들이 오히려 그녀를 압박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당시 강지우는 동생에게 조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신임 소위가 부대 내부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군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강지훈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지훈 자신이 평생 지켜온 신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수진이 부대 내 방산 비리의 거대한 꼬리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이 그녀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주사를 놓는다는 것은 아마도 정신질환자로 조작하여 격리하려는 시도일 것입니다. 강지우는 즉시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위,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하게. 내일 오전 회의도 연기하고. 사령관님, 오늘 오후 4시에 국방부 차관님과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 긴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전하게. 내일 오전 9시로 일정 조율을 요청하고.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강지우는 전화를 끊고 책상 서랍에서 개인 권총인 K5 권총을 꺼냈습니다. 탄창을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건 후 허리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군복 상의를 벗고 서랍장에서 평상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 그리고 편한 운동화였습니다. 사령관실을 나서기 전 강지우는 벽에 걸린 제707 특수임무단 시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25살의 그녀가 완전 군장을 메고 산악 지형에서 훈련 중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계급도 명예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임무 완수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군단장이 아니라 언니로 움직인다. 강지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사령관실 뒷문으로 빠져나가 개인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SUV 차량이었습니다. 군용 차량이 아닌 개인 소유의 차량이었기에 군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강지우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제12보병사단. 거리는 약 130km,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3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의 운전 실력이라면 그보다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량이 군단 정문을 빠져나가는 동안 위병들은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들은 사복 차림의 운전자가 사령관이라는 것을 차량 번호로 알아보았습니다. 강지훈은 가볍게 답례하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강지우는 속도를 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겨울 들판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강지훈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제12보병 사단장이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조태식 소장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 육군사관학교 45기였습니다. 강지훈보다 20년 선배였습니다. 그는 주로 행정과 군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투부대 지휘 경험은 많지 않았습니다. 강지훈은 조태식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육군 내부에서는 그가 방산업체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일 뿐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만약 수진이 그 증거를 찾아낸 것이라면 조태식으로서는 반드시 그녀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차량이 인제 방면으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도로는 점점 미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강지우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제707 특수임무단 시절 그녀는 야간 산악주행 훈련에서 언제나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정도 눈길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후 5시 40분 강지윤의 차량이 제12보병사단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위병소의 조명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량을 천천히 위병소 앞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별 3개를 단 중장이 아니라 동생을 구하러 온 언니로서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강지윤은 핸들을 꽉 쥐고 위병소를 향해 차량을 몰았습니다. 강지윤의 검은색 SUV 차량이 제12보병사단 정문 앞 감속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위병소 주변은 강력한 조명으로 대낮처럼 밝았고 차단기 앞에는 완전 군장을 한 병사 2명이 소총을 맨 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철모에는 헌병을 뜻하는 HP 완장이 선명했습니다. 강지윤은 차량을 천천히 정지선 앞에 세웠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주변의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위병소 안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 병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누군가 과자 봉지를 뜯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긴장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위병소 안에서 한 명의 부사관이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상사였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박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위병 조장인 듯 했습니다. 박 상사는 입에 껌을 씹으면서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다가왔습니다. 군인이라기보다는 동네 건달 같은 걸음걸이였습니다. 박 상사는 차량 옆에 서서 운전석 창문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강지윤이 창문을 내리자 그는 고개를 차 안으로 들이밀며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담배와 커피가 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 군사지역인 거 모르세요? 차 돌리세요. 박 상사의 말투에는 존댓말의 형식만 있을 뿐 존중은 전혀 없었습니다. 강지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면회 왔습니다. 강수진 소위를 만나러 왔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어요. 오후 5시까지인데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박 상사는 손목시계를 과장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시계는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긴급하면 뭐해요? 규정이 규정인데. 내일 면회 시간에 다시 오세요. 박 상사는 껌을 씹으며 무성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지윤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규정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생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수진 소위가 위험합니다. 사단장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강지윤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제707 특수임무단 시절 작전 브리핑을 할 때의 목소리였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박 상사는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박 상사는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위병소 안으로 고개를 돌려 안에 있는 병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희들 이것 좀 봐라. 여기 웃긴 사람 있다. 위병소 안에서 병사 서너 명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상사는 다시 강지윤 쪽으로 몸을 돌리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사단장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아줌마 사단장님이 당신 옆집 오빠예요? 전화 한 통이면 만날 수 있는 친구예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상사는 강지윤의 복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딱 봐도 군대 근처도 안 가본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함부로 들어오려고 해요?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 사단이에요. 사단. 강지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참을성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불필요한 충돌은 동생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입니다. 긴급하면 경찰서 가세요. 여기는 민원 처리하는 곳 아니에요. 박 상사는 이제 완전히 짜증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차량 보닛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차 돌리세요. 안 그러면 진짜 곤란해질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지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165cm의 키는 박 상사보다 작았지만 그녀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의 기세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박 상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덤빌 생각이에요? 강지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박 상사의 전방으로 다가가 그의 군복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이었습니다. 박 상사는 미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박 상사가 소리치자 위병소 안에 있던 병사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소총에 손을 올렸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민간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위병 조장을 붙잡고 있는 상황은 그들의 매뉴얼에 없었습니다. 강지윤은 여전히 박 상사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지갑을 펼쳤습니다. 지갑 안쪽에는 투명한 비닐 케이스가 있었고 그 안에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주민등록증이나 군인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로 대한민국 육군이라고 새겨진 특수 신분증이었고 사진 옆에는 은색 별 3개가 박혀 있었습니다. 중장 계급장이었습니다. 박 상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씹던 껌이 떨어졌습니다. 주변의 병사들도 그 계급장을 보고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신분증을 박 상사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눈에는 이 별 3개가 장난감으로 보이느냐? 박 상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강지윤이다. 지금 당장 사단장에게 연락해라. 중장님. 죄송합니다. 박 상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경례 자세를 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지윤이 여전히 그의 멱살을 잡고 있어서 제대로 된 경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은 이미 차렷 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박 상사의 멱살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박 상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급히 허리를 구부려 경례를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장님. 몰라 뵙고 무례를 범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겠다. 지금 당장 사단장에게 연락해라. 예.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박 상사는 비틀거리며 위병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사단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지윤은 차량으로 돌아가 운전석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위병소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 속삭였지만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평생 중장을 직접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단급 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도 보통은 사단장인 소장까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중장은 군단급 이상의 지휘관이었고 전국에 10명 남짓밖에 없는 고위 장성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 상사가 위병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조금 전보다는 진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중장님, 사단장님께서 곧 도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차단기를 올려라. 사단 의무대로 갈 것이다. 하지만 사단장님께서 여기서 기다리라고. 강지훈은 박 상사를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박 상사는 황급히 위병소로 들어가 차단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줄무늬의 차단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강지훈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량이 위병소를 지나 사단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막사들이 늘어서 있었고 멀리 사단 본부 건물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이 향한 곳은 본부가 아니라 사단 의무대였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위병소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 상사와 병사들은 여전히 차렷 자세로 서서 차량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의 손은 여전히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위병소에서의 충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사단 의무대에서 동생을 찾아내고 그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과 대면해야 했습니다. 차량은 어둠 속에서 하얀 십자가 표시가 있는 건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의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지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강지훈의 차량이 사단 의무대 앞 주차장에 급정거했습니다. 흰색 십자가가 그려진 3층 건물이 야간 조명을 받아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건물 2층 일부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신과 병동이었습니다. 강지훈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의무대 현관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어깨에 별 2개를 단 소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으로 체격은 다부지지만 얼굴에는 군인답지 않게 살이 쪄 있었습니다. 제12보병 사단장 조태식 소장이었습니다. 조 소장의 뒤에는 의무대장으로 보이는 대령 1명과 헌병대장으로 보이는 중령, 그리고 완전군장을 한 헌병병사 6명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마치 강지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듯한 진영이었습니다. 강지훈이 다가가자 조 소장이 먼저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의 경례 동작은 정확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제12보병 사단장 조태식 소장입니다. 중장님을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지훈은 경례를 받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강수진 소위는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로 중장님께서 직접 오셨다니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단 내부 문제이므로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조 소장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의무대 2층 격리병동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무슨 이유로 격리했습니까? 강수진 소위가 심각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군의관의 진단에 따르면 급성 조현병으로 추정되며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어 부득이하게 격리 조치했습니다. 조 소장의 말은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답변처럼 들렸습니다. 강지훈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조현병은 하루아침에 발병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어떤 징후가 있었습니까? 최근 일주일간 이상 행동이 목격되었습니다. 혼잣말을 하고 환청을 호소했으며 상관에게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었습니까?
조 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부대 보급품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강소위의 착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후로 증세가 더 악화되어 격리하게 되었습니다. 강지우는 조 소장의 말이 거짓임을 직감했습니다. 수지는 평생 정신질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입학 전 신체 검사와 정신감정을 통과했고 임관 후에도 정기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조현병이 발병할 리 없었습니다. 진단서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공식 문서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동생을 만나겠습니다. 강지훈이 의무대 건물로 걸어가려 하자 조 소장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뒤에서 헌병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중장님, 규정상 격리 환자에 대한 면회는 담당 군의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야간이라 군의관이 퇴근한 상태입니다. 비켜주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 소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장님, 이것은 사단장 권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중장님이시라 해도 타 부대의 내부 문제에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군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군법 이전에 인간의 도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비켜주십시오. 두 사람의 대치가 계속되는 동안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헌병들은 손을 소총에 올렸고 의무대 건물 안에서는 간호사들이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조 소장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의무대 건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수년간 단련한 순발력이었습니다. 조 소장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강지훈은 이미 현관문을 지나 복도로 진입했습니다. 중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조 소장이 뒤쫓아왔지만 강지훈은 이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는 격리병동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주저없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복도는 1층과 달리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형광등 몇 개가 깜빡거렸고 복도 끝에는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철문 옆에는 경고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단 출입 금지 격리구역. 강지훈이 철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전자식 도어락이 달려 있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조 소장과 헌병들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뒤로 두 걸음 물러서더니 철문을 향해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차기에 도어락 주변이 휘었고 두 번째 발차기에 철문이 벽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중장님, 지금 즉시 멈추십시오. 조 소장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강지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철문을 밀어젖히고 격리병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격리병동 내부는 좁은 복도 양쪽으로 4개의 병실이 있었습니다. 각 병실 문에는 작은 창문이 달려 있었고 모두 안쪽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첫 번째 병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병실도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병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병실, 복도 끝에 마지막 병실 창문을 통해 강지훈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병실 안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흰색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사지가 침대 난간에 묶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얼굴을 가렸지만 강지훈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강수진이었습니다. 강지훈의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녀는 병실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발차기에 문짝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강지윤이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에 가까이 다가가자 수진의 상태가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풀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를 묶은 가죽끈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발버둥 친 흔적이었습니다. 수진아, 언니야. 정신 차려. 강지윤이 수진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고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강지윤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주사기와 약병을 보았습니다. 약병 라벨에는 할로페리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력한 항정신병 약물이었습니다. 이 약을 얼마나 투여한 겁니까? 강지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조 소장이 병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에 따른 치료입니다. 환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진정제가 아니라 독극물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이런 약을 과다 투여하면 어떻게 되는지 당신도 알 텐데요. 강지윤은 수진의 팔을 묶은 가죽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조 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중장님, 지금 당장 그만두십시오. 당신은 지금 군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군법을 위반한 것은 당신입니다. 건강한 장교를 정신병자로 조작하고 불법으로 감금하고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정당한 의료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진단서도 있고 치료 기록도 있습니다. 조 소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서류를 조작해 놓았을 것입니다. 강지윤은 분노를 억누르며 수진의 나머지 팔다리를 풀었습니다. 조 소장은 뒷걸음질 치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지윤은 그가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장관님. 제12보병 사단장 조태식입니다. 긴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조 소장은 전화기에 대고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7기동 군단장 강지윤 중장이 무장 상태로 우리 사단에 불법 침입했습니다. 의무대 시설을 파손하고 격리 환자를 강제로 데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사단 내에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강지윤은 조 소장이 거짓 보고를 올리는 것을 들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진을 이곳에서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예, 장관님. 현재 헌병대가 대응 중이지만 상황이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조 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강지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장님, 이제 끝났습니다. 곧 국방부에서 당신에 대한 조치가 내려올 것입니다. 강지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수진은 스스로 서지 못했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근육에 힘이 없었습니다. 강지윤은 수진을 등에 업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 소장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짧게 대화한 후 강지윤을 향해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강지윤 중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헌병대는 즉시 강 중장을 구금하십시오.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일제히 병실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뜻 강지윤에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 해도 중장을 직접 체포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강지윤은 수진을 업은 채 헌병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헌병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장군의 기세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조 소장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체포하지 못할까? 이것은 명령이다. 그제야 헌병들이 정신을 차리고 강지윤을 포위했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 강지윤은 동생을 구하기 위해 군법을 어기고 전국의 수배를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강지윤이 수진을 업은 채 의무대 복도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사단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긴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찢으며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부대 침입이나 중대 사고 발생 시에만 울리는 1급 경보였습니다. 조태식 소장이 사단 본부에 비상 발령을 지시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멀리서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헌병대 병력이 의무대로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1층 계단을 내려가며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정문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위병소에 연락이 갔을 것이고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의무대 1층 복도 끝에는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수진을 단단히 업고 비상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헌병들이 쫓아왔지만 그녀는 이미 비상구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물 뒤편은 앞쪽보다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몇 개 없어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강지윤의 차량은 정면 주차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차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을 훑어보았습니다. 군용 트럭 몇 대와 승용차 서너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탈취한다 해도 정문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단 전체가 비상 상태인 지금 정문은 물론이고 모든 펜스가 감시되고 있을 것입니다. 강지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의무대 건물 모퉁이에서 헌병 4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강지윤을 발견하고 소총을 겨누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손을 들어 올리십시오. 강지윤은 수진을 업고 있어서 손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헌병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다. 총을 내려라. 헌병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군에게 총을 겨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중장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저항하지 마시고 순순히 따라주십시오. 강지윤은 대답 대신 재빠르게 허리춤에서 K5 권총을 꺼내 공중으로 한 발 쏘았습니다. 총성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헌병들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고 그 틈에 강지윤은 주차장 반대편으로 달렸습니다. 주차장 뒤편은 사단 경계 펜스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높이 3m의 철조망 펜스였습니다. 강지윤은 수진을 잠시 내려놓고 펜스를 살펴보았습니다. 펜스 위쪽에는 철조망이 감겨 있었지만 넘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군복 상의를 벗어 철조망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다시 업고 펜스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707 특수임무단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장애물 극복 훈련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수진을 붙잡고 다른 한 손과 두 발로 펜스를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펜스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뒤에서 다시 총성이 들렸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헌병들이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주저하지 않고 펜스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착지 순간 발목에 충격이 왔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펜스 밖은 민간 지역이었습니다. 농경지와 야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어둠을 이용해 야산 쪽으로 달렸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호흡은 규칙적이었습니다. 강지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계속 달렸습니다.
약 30분간 산길을 달린 후 강지우는 작은 마을 도로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도로변에 수진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동수단과 안전한 은신처였습니다. 강지우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군 내부 인맥은 모두 조태식의 거짓 보고를 믿고 있을 것이고 가족들에게 연락하면 그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전화번호부를 훑어보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백승호. 그는 제707 특수임무단 시절 강지훈의 교관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원사 계급으로 전역했고 현재는 경기도 포천에서 양돈 농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승호 원사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경력이 있었고 특수전 분야에서 30년 넘게 복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강지훈이 제707 특수임무단에 배치되었을 때 백 원사는 그녀에게 생존 기술과 전투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엄격했지만 공정했고 여군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강지훈은 백 원사의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원사님, 저 강지훈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백 원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강 중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원사님, 제가 지금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강지훈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생이 방산 비리를 발견했고 사단장이 그녀를 정신병자로 조작해 격리했다는 것, 자신이 동생을 구출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백 원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강원도 인제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조카가 인제에서 화물차를 운전합니다.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데리러 가게 하겠습니다. 위치를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원사님. 중장님, 저를 믿고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꼭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지훈은 현재 위치를 문자로 보내고 도로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수진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조금 느렸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약 40분 후 작은 화물차 한 대가 도로를 따라 다가왔습니다. 차량이 강지훈 앞에 멈춰 섰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내렸습니다. 강 중장님이십니까? 저는 백승호 원사님의 조카 백민준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민준은 수진을 화물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고 강지훈은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량이 출발하자 백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포천에 있는 백승호 원사님 댁으로 가주십시오. 차량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도중에 검문소 2곳을 통과했지만 민간 화물차였기 때문에 간단한 확인만 받고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강지훈의 인상착의가 전국에 배포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경 차량이 포천의 한 양돈 농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농가 입구에는 백승호 원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그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중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백 원사가 경례를 붙이자 강지훈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백 원사는 차량 뒷좌석의 수진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동생분이십니까? 예, 원사님.
약물을 과다 투여받아서 의식이 없습니다. 백원사는 수진을 직접 안아 올려 농가 안쪽 객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구급 상자를 가져와 수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전 당시 위생병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약물이 체내에서 빠져나가면 깨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수배 중입니다. 백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심야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속보 자막이 화면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제7기동군단장 강지윤 중장, 제12보병사단 침입 및 시설 파손 혐의로 수배.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밤 강지윤 중장이 제12보병사단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의무대 시설을 파손하고 격리 치료 중이던 환자를 강제로 탈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강 중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현재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강지윤의 군복 차림 사진이 나왔습니다. 작년 진급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백원사가 텔레비전을 끄고 강지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서울로 가야 합니다. 국방부에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서울까지 가는 길목마다 검문이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백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님께서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백원사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농가 뒤편에 큰 탱크로리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 차량이 서울로 분뇨를 운반하러 갑니다. 저 차량의 뒷부분에는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 밀수꾼들이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사람 2명이 숨을 수 있습니다. 강지윤은 백원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중장의 자존심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원사는 놀란 표정으로 강지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중장이 거절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중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곳은 분뇨로 가득합니다. 냄새도 지독하고 비좁습니다. 괜찮습니다, 원사님. 제707 특수임무단 시절 원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임무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감수해야 한다고. 백원사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중장님은 역시 제가 가르친 최고의 대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백원사는 탱크로리 차량의 뒷부분을 열었습니다. 차량 내부는 분뇨로 가득 차 있었고 지독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하지만 탱크 뒷벽 뒤편에는 얇은 철판으로 만들어진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높이 1m, 폭 2m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강지윤은 수진을 안고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원사가 철판을 닫기 전에 말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제 친구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 용산까지 약 3시간 걸립니다. 견디십시오. 감사합니다, 원사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철판이 닫히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차량이 출발하자 분뇨 탱크의 액체가 출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악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강지윤은 수진을 꼭 안고 숨을 참았습니다. 별 3개를 단 중장에서 분뇨 탱크에 숨은 도망자로의 전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동생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탱크로리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중장은 어둠 속에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분뇨 탱크 안의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비밀 공간은 비좁아서 강지우는 수진을 아는 채 웅크린 자세로 있어야 했습니다. 철판 너머로 분뇨가 출렁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고 악취는 숨을 쉴 때마다 코와 목을 찔렀습니다. 탱크로리가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은 새벽 6시경이었습니다. 차량의 진동이 규칙적으로 변하면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강지우는 어둠 속에서 수진의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수진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약물의 효과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멈춰 섰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강지우는 숨을 죽이고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헌병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울 용산입니다. 분뇨 처리하러 갑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헌병이 다시 물었습니다. 뒤쪽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강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탱크를 열어본다면 비밀 공간이 발각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확인하시려면 하십시오. 하지만 냄새가 지독합니다. 마스크 준비하셨습니까? 아, 됐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헌병은 탱크에서 풍겨나오는 악취를 맡고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다시 출발했고 강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승호 원사의 말대로 아무도 똥차를 깊이 뒤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검문소를 2곳 더 통과한 후 오전 8시경 차량이 서울 용산구 어딘가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멈추고 엔진이 꺼졌습니다. 잠시 후 탱크 뒤편의 철판이 열렸습니다. 밝은 아침 햇살이 비밀 공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밖에서 말했습니다. 중장님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용산구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국방부 청사까지는 약 3km 떨어져 있습니다. 강지우는 수진을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지만 그녀의 옷에서는 여전히 지독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운전기사는 준비해온 물통과 수건을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조금이나마 씻으십시오. 그리고 이 옷을 입으십시오. 운전기사는 깨끗한 작업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강지우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수진을 처리장 구석에 조심스럽게 눕힌 후 물로 얼굴과 손을 씻었습니다. 냄새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나마 견딜만해졌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수진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언니. 수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강지우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렸구나. 괜찮니?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분명 부대 의무대에.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강지우는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진은 비틀거렸지만 스스로 설 수 있었습니다. 약물의 효과가 대부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운전기사가 택시를 불러주었고 두 사람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국방부 청사로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두 사람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남루한 작업복 차림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손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도로는 혼잡했습니다. 강지우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는 자신에 대한 기사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육군 중장 부대 침입 사건, 국방부 긴급 기자회견 예정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를 클릭하자 세부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오전 10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지훈 중장 사건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지훈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20분이었습니다. 40분 안에 국방부 청사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실을 밝히러 가는 거야. 내가 찾아낸 증거가 있지?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군복 주머니에 USB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어요. 불량 군용품 납품 계약서, 뒷돈 거래 내역, 녹취록까지 전부요. 지금 그 군복은 어디 있니? 의무대 병실에 두고 왔어요. 제가 격리되기 전에 옷을 벗겨서. 강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진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파일을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어요. 제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접속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강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은 역시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증거를 한 곳에만 보관하지 않고 백업해둔 것입니다. 택시가 국방부 청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청사 정문 앞은 이미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취재하러 온 언론들이었습니다. 경찰 버스 여러 대가 청사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헌병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택시에서 내려 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육중한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자신을 반역자로 몰아세우는 기자회견 준비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수진도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언니, 계획이 뭐예요? 저 안으로 들어가서 기자회견장을 찾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거지. 하지만 언니는 지금 수배 중이잖아요. 청사에 들어가는 순간 체포될 거예요.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강지훈은 청사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정문 앞에는 헌병 4명이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여성 2명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물러나 주십시오. 헌병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강지훈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헌병들이 앞을 가로막았고 그중 한 명이 강지훈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강지훈 중장 아닙니까? 순간 정문 앞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헌병들도 강지훈을 알아보았고 즉시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당당하게 그들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맞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강지훈이다. 국방부 장관을 만나러 왔다. 헌병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총을 겨누어야 할지 경례를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수배 중인 중장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청사 내부에서 고위 장교 여러 명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은 강지훈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강 중장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강지훈은 그 장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국방부 인사참모부장인 김철수 소장이었습니다. 강지훈과 같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그녀보다 5기수 선배였습니다. 김 소장님, 저는 기자회견장에 들어가겠습니다. 막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헌병대에 인계하십시오. 강지훈은 김 소장을 지나쳐 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가려 했습니다. 헌병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 앞에서 주춤거렸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쌓아온 장군의 기세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김 소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 중장을 구금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헌병들이 마침내 강지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강지윤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청사 정문 밖에서 취재하던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강지윤을 알아보았고 이것이 특종임을 직감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강지윤을 향했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중장님, 왜 부대에 침입하셨습니까? 동생분을 강제로 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방부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강지윤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제12보병 사단에서 거대한 방산 비리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발견한 제 동생이 사단장에 의해 정신병자로 조작되어 불법 감금되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구했을 뿐입니다. 김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취재를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군사보안 지역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강지윤은 수진의 손을 잡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헌병들은 카메라 앞에서 중장을 강제로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강지윤은 청사 내부 복도를 빠르게 지나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2층에 있었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국방부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장 앞에 도착했을 때 국방부 장관의 비서관 2명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지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중장님, 여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켜라. 내가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다. 강지윤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비서관들이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기자회견장 내부가 보였습니다. 단상 위에는 국방부 장관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조태식 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지윤이 기자회견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작업복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악취가 풍겼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조태식 소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 중장, 지금 당장 나가시오. 장관이 소리쳤지만 강지윤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어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생중계였습니다. 강지윤은 단상 위에 놓인 노트북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 빠르게 자신의 이메일에 접속하여 백업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리고 USB에 파일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강지윤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대형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서, 그리고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강지윤이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녹음된 듯한 목소리들이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조태식 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군용 텐트 납품건으로 30억은 챙길 수 있을 겁니다. 품질 검사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장관님 몫은 10억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장님과 업체가 나누시고요.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말문이 막혔고 조태식 소장은 단상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자회견장 입구에는 군 검찰단과 헌병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녹음 파일을 듣고 즉각 움직인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조태식 소장을 배임 수재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군 검찰단장이 선언했습니다. 헌병들이 수갑을 채우려 다가왔고 장관과 조 소장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단상에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동생을 구했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군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녀는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을 떼어내는 동작을 했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중장 강지윤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켜낸 정의는 그 어떤 계급장보다 빛나는 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지윤 중장은 별 3개의 자존심을 버리고 똥차에 몸을 숨겼지만 그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지키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걸며 정의를 위해 자신의 지위마저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작은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디오북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